장군의 소리 김형철입니다. 7월 27일은 6.25 전쟁 휴전협정 체결일이죠. 이날을 즈음해서 장순희 박사님을 모시고 오늘은 방공포로에 대해서 대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장 박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는 그 8호호에 대한 전사와 그 이름이 갖는 의의에 대해서 방송을 했는데 아주 많은 공감과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특히 그 마지막 부분에 시가 아주 좋았다는 그런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6.25 전쟁 중에 방공 프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리 장 박사님 선친이신 장재법 선생님께서도 방공 프로로 전향하셔서 대한민국 품에 안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방공 프로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들 부탁드리면서 먼저 첫 번째로 전쟁 포로 POW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전쟁 포로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전쟁이 벌어지면 항상 포로가 생깁니다. 이 전쟁 포로라는 것은 사전적으로 전투간에 사로잡힌 적의 군사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 협약이라고 해서 약칭 제네바 협약을 살펴보면 제네바 협약 제1편 제4조에 충돌 당사국의 군대의 구성원 및 그러한 군대의 일부를 구성하는 민병대 또는 의용대의 구성원으로서 적의 수중에 통제에 들어간 자를 전쟁포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6.25 전쟁 당시에 국군과 유엔군과 북한군과 중공군 사이에 쌍방의 구성원을 서로 잡았을 경우에 전쟁포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6.25 전쟁이라는 특성, 국제전의 성격, 그리고 유엔군의 참전, 또 중공군의 참전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언어가 많이 이제 불통이 되고 이런 가운데 포로의 성격도 보통 전쟁과는 조금 다를 거라고 보는데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방금 김 박사님 말씀한 대로 한국 전쟁 특유의 그 문제가 노정된 게 바로 포로에 관련된 것입니다. 예. 이 포로가 다른 전쟁에는 단순했는데 이번 그 우리 한국 전쟁의 경우에는 북한과 중공군은 물론이고 그 안에 또 남한 주민이 있었고 북한 주민이 또 들어가 있었고 또 북한군이 남한을 점령하는 그 시기에 강제로 끌려가서 인민군에 그 된 의용군이 있고 또 자발적으로 유엔군에 투항한 인민군이 또 포함되어 있고 또 전선에서 낙오했다가 북한군의 포로가 된 그런 가다가 또 탈출하는 과정에서 유엔군의 그 포로가 된 국군 장병도 있고 이와 같이 복잡 다양한 특수한 경우가 내재된 집단으로 한국 전쟁에서의 포로가 구성되어 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방공 포로에 대해서 들어갈 텐데요. 그 많은 포로, 15만 명 규모의 포로 중에서 방공 포로가 어떻게 정의되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방공 포로는 당연히 포로가 돼서 그 제네바 협약에 의하면 제4편 2부에 적대 행위가 종료가 되면 그 포로의 석방과 송환을 하도록 제118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군이 승리로 끝났다면 포로 문제는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승전국의 입장에서 패전국을 상대로 어떤 조건이든 협상을 통해서 포로 처리의 원칙을 정하면 그대로 그 시행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서로 정전 휴전을 하다 보니까 포로는 바로 소속국 전투병력이고 송환의 필요성이 발생이 되고요. 그런데 공산 측 포로들 사이에 유엔군 포로 수용소에서 자유민주주의식 대우를 받고 공산주의 북한 군대의 무자비한 인민재판식 포로 처벌 통제 등의 비참한 실상을 경험한 그들의 입장에서는 귀환을 거부하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방공포로입니다. 이런 공산권으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의 포로를 침공포로라고 정의했고 거부하는 포로를 방공포로로 부르게 되었는데 북한군 입장에서는 방공포로를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 한마디로
반공포로라는 것은 공산주의 자신의 모국을 배신하는 그러한 꼴이 됐기 때문에 그들이 참전하여 싸웠던 그들 나름의 조국을 버리고 반공포로로 돌변하는 사태는 부모 형제 또 처자식을 두고 돌아가지 않겠다고 한 참 비정한 결심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사상 문제와 인간 본능을 초월한 프리덤, 자유라는 인도주의적 기본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실히 보여준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이고 역사적인 출현인 것이죠. 그래서 1951년 7월 휴전협정이 시작이 되면서 그 후 2년 동안 휴전협정을 하는 과정에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 바로 포로 송환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공산 측에서 포로 강제 소환을 가지고 집요할 정도로 회담을 결렬시키고 또 다시 또 전략적으로 지연 전술을 피고 그 결정적인 문제거리가 바로 공산 포로들을 한 명도 남겨주지 않겠다. 이제 그렇게 끌고 갔던 것으로 많은 그 자료가 얘기하고 있는데 특히 그 가운데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그렇게 했느냐면은 반공 포로들을 데려다가 숙청 대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 박사님의 그 선친이신 장제복 선생님 반공포로로 전향한 그 경위라든가 또 그 이후에 프로 소형선의 삶 그리고 그 이후 이제 석방돼서 가정을 이루면서 우리 장 박사님까지 이렇게 아주 훌륭한 아드님을 낳으시게 된 그 삶을 좀 한번 조명을 해주시죠. 네, 아버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참 특별한 날로 생각을 합니다. 선친께서 이런 인생의 삶을 저는 가슴에 묻고 살았는데 오늘 비로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선친 장제복 아버님은 인민군 출신 그러셨군요. 대위였습니다. 아버님은 1912년생으로 일제 식민시대에 함경남도 원산에 출생하셔서 청소년 시절에는 서울에 있는 중앙고등학교에 유학을 올 정도로 가정적으로 부유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일제시대에 한국 학생을 너무나 집요하게 괴롭히는 일본 선생을 린치를 가하고 퇴학을 당한 후에 중국 북경에서 유학을 하고 그리고 해방을 맞이하셨고요. 그런 가운데 당시에 그 문예사조가 그 카프문화이라 그래서 카프문화. 예. 굉장히 마르크스 레닌주의적인 그때 사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때 아버님이 평소 증언에 의하면 그런 시대에 좀 젖은 적도 있었다. 그리고 이제 고향을 가서 김일성이 정권을 세우는 그 과정에 많은 젊은이들이 김일성의 그 사상 선전에 속아서 인민군대에 많이 좀 들어가게 된 그런 과정에 이제 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식자의 계통으로 좀 통했던 아버님은 장교로 그렇게 선발이 됐고 그래서 6.25 전쟁에 참전하게 되는데 낙동강 전선에서 다양하게도 포로가 되셨기 때문에 거제도에서 포로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었다가 막상 포로가 되어 보니 김일성과 공산당이 말하던 제국주의 미제라든가 이승만 정권의 이런 모든 것이 오히려 거짓말이고 인도주의적이고 또 민주적이고 또 인권적이고 하는 그러한 것을 체험하시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결심을 하는 가운데 전향을 결심하셨는데 그때 이제 수용소내에 마지막 단계에서 대한 반공 청년단이 이제 결성이 됐습니다. 거기에 또 참여하셔가지고 치열한 진공포로와의 투쟁을 하셨다.
이렇게까지 제가 말씀을 생전에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공산 포로들에 의해서, 즉 친공 포로들에 의해서 반공 포로들에 가해진 많은 불법 행위, 특히 인권 탄압 뭐 이런 것들이 많았을 거고요. 또 선친께서도 그런 투쟁 중에 어떤 아주 박진감 넘치는 스토리라든가 그런 것들을 한번 전해드린 게 있으면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이제 먼저 비참한 상황을 먼저 조금 증언 드린 다음에 네. 이제 싸움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 그 장교 포로라는 인민군 포로들이 재판장을 하면서 인민 재판을 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철창 그리고 철퇴 그리고 몽둥이로 때려 죽이는 그런 직접 처벌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방금 제가 철퇴란 말을 들었을 때 그 철퇴가 과연 있었느냐고 궁금하신데, 아버님의 표현에 의하면 강목에 철조망을 철조망을 말아서 그거로 린치를 가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철퇴입니다. 그리고 창이 칼이 없다. 칼은 보급된 통조림을 잘라서 칼날로 만들어서 사람을 살해하는 데 쓰고, 신체를 분해해서 두엄통에 대변을 땅을 파서 이제 버리는 거기에 매립을 시킴으로써 하나의 생명이 깜짝같이 흔적조차 없어지겠습니다. 네, 실종이 돼버리는. 그런데도 미군 당국이 명단 제출을 거부하는 공산 그 포로들의 그 저항에 의해서 파악도 못하는 것이죠. 그야말로 생지옥이었습니다. 해가 지면 수십만 명이 있는 그 포로 수용소 내에서 미군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만 지면 포로 수용소 내에는 접근이 불가하고, 증가하는 포로 숫자에 비해서 워낙 적으니까 겁을 먹었고, 경비를 하는 한국군 경비부대도 뭐 감히 들어갈 수가 없고요. 밤에 무슨 비명 소리가 나도 들어갈 수가 없는 치의 복권지옥으로, 그야말로 거제도는 공산당의 해방구로 그런 살벌한 그 생활이 연속이 됐었죠. 그러면서 고문과 폭행, 살인까지 저지르는, 또 성폭행도 일어나는 그러한 무법천지로 바뀌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아버님의 증언을 듣다 보니까 그야말로 그 반공 청년들이 정확하게 단결하지 않으면 다 죽음을 당할 수 있다는 생존 본능도, 또 자유에 대한 갈구도 있었지만 생존 본능이 더 급했다는 것이 그 내부적인 그 속사정입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은 더 이상 여기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정확한 대한 청년 반공 청년단에 들어가서 투석전, 또 어쩌다가 이 보급소에서 만나게 되면 그야말로 서로 생사를 걸고 감춰진 무기로 찌르고 죽이고, 결국은 미군이 총을 쏴서 해산을 시키는 등 살벌한 그 대립을 뭐 계속 할 수밖에 없었다. 그 과정에서 선친께서 그 친공포로부터 옆구리를 찔리는 그런 철창에 찔리는 그 피해를 아주 상해를 입으셔가지고 갈비대를 2대를 이렇게 제거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평생 좀 불편한 그런 삶을 사셨다, 이렇게 제가 증언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장 박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선친께서 그 대한반공청년단의 조직에 가입을 해서 이런 투쟁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대한반공청년단 요 조직과 그 활동을 잠시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예. 먼저 이 부산 포로 수용소에서 전선이 안정되니까 거제도로 이제 대수용소로 집결을 시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처음 몇 개월간은 아까 증언하신 바대로 초기에는 뭐 평온했고, 북한 포로들이 한미군 경비병 통제에도 잘 따르고 뭐 특별히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산 친공 포로들이 숫자가 증가하면서 내부에
조직적으로 폭동 이런 계획을 수립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님도 그것을 이제 인지를 했고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밤마다 인민재판식으로 반동분자라 그래서 많은 학살을 자행하고 뭐 이런 과정인데 휴전회담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면서 송환의 위기가 다가온다고 하니까 당시 반공포로는 자유도 자유지만 생존에 대한 위협. 위협입니다. 처절한 위협을 받게 되는 과정에서 안 되겠다. 뭐 내부에서 맞아 죽는 것도 맞아 죽는 거지만 이대로 있다가는 그대로 다 강제 북송이 돼서 어떻게 된다는 것을 상상하니까 바로 51년 8월 7일 날 이관순이라는 분이 단장이 돼서 대한방공청년단을 결성하게 됩니다. 이건 자연적으로 내부에서 발생이 됐고 아시겠지만 포로 수용소의 생활이 장교하고 여자는 구분을 좀 했는데 나머지는 사상성으로 분류한 게 아닙니다. 그냥 텐트 단위로 이렇게 배치를 했기 때문에 그 안에 염증을 느낀 전향을 의도한 방공포로와의 의식을 가진 사람과 침공포로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사소한 거 가지고도 싸움이 벌어지고 거기에서 이제 모든 문제가 발생해서 이게 점점 거칠어지는 것이죠. 수용소 분위기가. 거기에 10만 명이 넘고 12만 명이 넘고 넘으니까 미군들이 소수로는 내부 통제가 불가한 막 그와 같은 아주 뭐 여러 가지 해방구 말씀도 했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었다가 그것이 51년 8월부터 투쟁화돼서 이제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대한방공청년단은 우익 방공포로들을 결성하고 단결해서 보호하고 또 의사를 전하고 탄원을 하고 혈서 써서 민원을 내고 하면서 자유를 향한 조직적인 활동을 하게 됐는데 이 대한방공청년단이 없었으면 방공포로들의 그 목소리는 도저히 전달될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대한방공청년단의 그 투쟁은 그야말로 눈물겹고 또 대단히 역사적 가치가 있는 그러한 자생적인 방공 조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6.25 전쟁을 끝내면서 아주 전 세계 이목을 끈 사건이 있었죠. 바로 이승만 대통령의 방공포로 석방인데 그렇습니다. 그 방공포로 석방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예. 전쟁이 말로 이제 휴전으로 가는 과정에서 포로 송환 문제가 대두가 되고 그 포로 송환에 대한 결정을 유엔군 측과 공산 측이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 휴전을 반대하는 전략을 썼습니다. 그래서 휴전회담을 반대하고 한국군 단독으로라도 북진 통일을 하겠다는 그러한 그 주장을 하니까 미국과 중공 그리고 소련에게도 막 눈에 가시와 같은 그런 이제 지도자였었죠. 이러한 그 이 대통령의 그 결의에는 나름대로 아주 명확한 그 통치 철학, 전쟁 지도 철학이 계신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데 휴전 반대와 북진 통일 결의안을 또 국회에서 결의를 해서 지지해주고 전국적으로 전 국민이 휴전 반대 결의대회를 통한 그 권리대회를 전국적으로 산발적으로 계속 이렇게 해줌으로써 미국으로서도 휴전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없는 그런 아주 정치 조력을 발휘하셨습니다. 그래서 휴전협정이 다가오는 5월 13일 날 유엔군 측은 그러한 한국 정부와 이승만 대통령의 노력에 대해서 알겠다. 송환 거부 포로들은 민간인으로 신분을 바꿔서 안 보내겠다. 그렇게 공산 측과 관찰하겠다. 이렇게 와서 말씀을 이제 합니다. 그걸 듣고 대통령도 좀 안심을 했는데 막상 공산 측과 만나서는 유엔군 측이 그걸 관철을 못 시키고
오히려 공산 측이 회당 거부라고 하는 퇴장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강수에 걸려가지고 오히려 주장을 철회하는, 그래서 그대로 놔뒀다가는 우리 반공 포로들이 다 이북으로 강제 송환을 당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대통령은 계속 그것을 반대했는데 6월 8일 결국은 쌍방이 강제 송환을 원칙으로 하는 포로 교환협정에 사인을 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6월 18일 날 포로 N 10일 전입니다. 그러니까 석방하기, 방공포로 석방 10일 전에 예. 이미 유엔군과 공산 측이 협정에 포로 교환에 서명을 했군요. 해버렸습니다. 이러한 것을 그 통보를 받았지만 이제 이 대통령께 포기하십시오. 이제 사인됐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요지부동 휴전을 반대했고 방공포로는 절대로 보낼 수 없다. 그것은 이제 이와 같은 방공포로에 대한 이승만 대통령의 애정이 어디서 생겼느냐? 그 전년도 7월 9일 날 52년. 52년 7월 9일 날 방공포로들이 있는 영천 포로 수용소를 프란체스카 여사와 함께 시찰을 합니다. 그 시찰을 했던 그 영천 포로 수용소에서 철조망에 1000 방공포로가 달라붙어서 태극기에 쓴 그 혈서를 보여주면서 자유를 달라, 대한민국 만세, 이승만 대통령 만세를 외치면서 살려달라는 그런 그 울부짖음을 들었던 것을 이 대통령이 잊지 않았다는 그 후에 증언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와 같이 그 이승만 대통령은 방공포로의 석방 조치를 포로 교환협정을 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즉시 내부 개인적으로 결심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다면 뭐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결심을 하셨지만 실행에 옮기기까지는 또 상당한 어떤 말하자면 군사작전 같은 석방작전? 그렇습니다. 그거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이게 이제 뭐 오늘 그 이런 대담의 이제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데 방공포로의 규모가 이제 거제도에서 한국군의 노력에 의해서 방공포로들과 침공포로를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내륙으로 부산, 대구, 영천, 논산, 광주, 아버님이 계셨던 인천, 부평 등지르게 분산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인원이 3만 5천 명 정도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들은 이제 며칠 뒤에 잘못 결정을 따르면 모조리 다 북송해야 되고 가는 즉시 반동분자가 되는 것이죠. 그야말로 죽음으로 가는 거죠. 이 위기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이승만 대통령 한 분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포로 수용소의 관할권이 미군에게 주어져 있고요. 또 한국군이라고 하는 것은 헌병부대가 단순하게 외곽 경비를 쓰는 임무, 지원 임무뿐이지 어느 것도 포로에 대한 관리권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포로 석방했다는 것은 아주 정말 유엔군의 관리권을 넘어서는 그런 조치인데 그걸 무시해버린 거죠. 그 부분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원영덕 헌병 총사령관을 부릅니다. 불러서 여보게, 내가 방공포로를 전격 석방하는 걸 결정했다. 따르라. 이 한마디를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원영덕 당시 헌병 총사령관은 아니, 개전과 동시에 아시겠지만 작전 지휘권이 유엔군 사령관한테 넘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한국군이 단독으로 부대를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 절차절명의 위기에서 원영덕 장군은 대통령의 대명, 특명을 받고 제네바 협약문을 다시 읽어봅니다. 거기에 제12조에 전쟁 포로는 그들을 관리하는 국가의 주권에 속한다 하는 조항을 다시 읽어보고 또 다른 조항에서는 포로 교환은 의무적이 아닌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그 법률적인 뒷받침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포로는
인도주의에 입각해서 소유해야 한다는 이런 원칙을 다 정비한 후에 드디어 방공포로 석방 작전을 수행하게 되는데, 임무를 받은 그 6월 8일 날 이후에 원영덕 장군은 6월 9일 육군 헌병사령관 등 자기 직속 부하를 불러서 1차 회의를 했는데, 헌병들 자신도 너무나 뜻밖의 황당무계한 지시가 내렸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고민을 했지만, 이승만 대통령께 대한 충성심과 방공포로에 대한 그런 그 애정을 갖고 1차 회의 때 육군 헌병부대 경비부대가 미군 경비원들을 무력으로 제압하고 실력 행사로 방공포로를 열어서 내보내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 보고를 하니까 6월 11일 날, 날짜 자꾸 다가옵니다. 그렇죠. 수용소 접수 명령서라는 것을 임의로 만듭니다. 대통령 네. 있을 수가 없는 명령서죠. 그거를 가지고 문서를 전달해서 그 아까 분산 배치된 그 수용소에 무력 행사를 했을 때 그걸 증명서를 이렇게 쓰라고 했는데, 이게 알려져 가지고 사전에 알려졌습니다. 네, 드디어 이 소문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무슨 한국군이 무슨 걸 한다더라. 이때 그것을 중지시키고 원영덕 사령관은 기습적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철조망을 뜨더라 하는 결정을 내리고, 이것이 바로 방공포로를 석방하는 전격 작전식으로 한국군 스스로가 D-Day H아워를 6월 18일 00시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운명의 53년 6월 17일 해가 떠올랐습니다. 한국군은 모두 긴장했고, 그러니까 그날 이제 밤이 돼서 그날 개정이 되면 이제 작전을 개시하는 거죠. 그날 이 의도가 이러한 한국군의 단독 불법 이라고 볼 수 있죠. 미군 측 유엔군 입장에서 볼 때는 병력 운영권이나 이런 포로에 대한 관리권이 없는데 그런 실력 행사를 하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일 날 00시에 일제히 철조망을 잘라서 아군이 방공포로를 탈출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최초의 부산 포로 수용소에서 1시 반경에 전원 탈출에 성공했다는 보고를 시작으로 전국의 여러 곳에서 탈출을 시키는 물론 일부 불미한 교전 상황도 있었고, 교전도 있었습니까? 다시 또 체포되는 것도 있었고 그랬었지만, 하여튼 27,833명이 무사히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빠져나왔다. 이런 일을 감행할 수 있었던 이승만 대통령과 또 대통령의 그 지시에 따른 그 원영덕 헌병 총사령관의 그 결행, 이것이 바로 위대한 자유의 그 엑소더스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그 아버님에 관한 것은, 그 인천 부평지구가 그 제10 포로 수용소였는데, 아버님의 증언에 의하면 거기에 1,486명이 수용돼 있었다가 좀 전달이 잘 안 돼서 18일날 00시에 나왔어야 되는데, 부평은 그것이 늦게 전달이 돼서 그날을 잘 보내고 밤 21시에 비로소 탈출을 시작했는데, 그때까지 미군 당국이 전혀 몰랐답니다. 아주 부산에서는 사고가 났는데도 우리는 아니겠지 뭐 이런 생각을 미군들은 한 것 같아요. 그런 또 아주 아이러니한 일이 하루 종일 모르다가, 아니면 뭐 미군들이 알면서도 탈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건을 만들어준 게 아닌가 하는 또 생각도 듭니다. 김 박사님, 바로 그 점입니다. 예. 바로 인도주의 미국은 나름대로 감지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중에 그 크라크 장군의 증언에 보면 그런 뉘앙스의 그 기록이 나오면서 이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을 표합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그 1,486명 가운데 538명이 탈출이 성공했고, 그 탈출의
그 성공한 538명 중에 한 분이 아버님이 아니셨나 이렇게 증언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1,400명 중에 500여 명이면 한 800~900명은 탈출을 못했다는 얘기네요. 예. 그 못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늦게 전파된 것도 있었는데 또 일부 겁먹은 포로들도 있고요. 그 상황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 방공포로 규모는 35,000여 명이었는데 실제 석방되고 탈출한 포로는 27,833명. 네네. 한 7~8천 명 차이가 납니다. 네, 27,388명. 예, 27,388명. 예, 정정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그 집계가 되었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1953년 6월 18일 날 00시에 있었던 이승만 대통령의 결심하에 대한민국 군인이 적군이었던 방공포로를 탈출시키는 전대미문의 자유의 엑소더스를 실행하게 되는. 그렇군요. 이거야말로 우리 민족끼리라는 그 타이틀이 딱 어울리는 그렇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국군에 대한 작전 지휘권을 유엔군 사령관에게 이양을 했습니다마는 6.25 전쟁 기간을 통해서 중요한 계기에서는 당신이 직접 지휘권을 행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예. 1950년 10월 1일 38선을 북진을 할 때 넘어서 북진하라는 명령을 내리셨고 그렇습니다. 바로 53년 6월 달에 방공포로 석방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 정말 존경심과 무한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오늘 장순희 박사님 모시고 방공포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방공포로 석방으로 인해서 27,000여 명의 방공포로가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품으로 안겼습니다. 다시 한번 이승만 대통령의 결단에 감사드리고 또 높은 존경심을 표합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바로 이러한 이승만 대통령의 결단으로 인해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될 수 있었음을 또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장 박사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한 가지 안내드리겠습니다. 장군의 소리가 도약을 위해서 프로그램 개편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7월 방송을 마치고 약 2주간의 준비 기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장군의 소리는 새로운 제작팀과 함께 자유 대한민국 수호를 위한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